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세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함께할 이야기는 한 사람의 임사린스 체험이 어떻게 우주의 비밀, 인류의 기원,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모쿠루이 테스루엔, 일본 출신으로 알려졌지만 이 영상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의 무대를 대한민국의 지명과 문화권으로 맞춰 소개합니다. 핵심 내용은 원전 증언을 그대로 따르되 배경만 한국의 지형 의례 생활 감각에 맞게 옮겼습니다. 1954년 동해와 백두대 간의 바람이 만나는 강원도 산골의 작은 분지. 바다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밤이면 손에 잡힐 듯 쏟아지는 별들이 지붕 위로 흘러가던 곳에서 모쿠루이가 태어났습니다. 초등학생이 되던 어느 겨울, 그는 생애 처음으로 하늘의 현현갱갱을 본다고 느꼈습니다. 달빛의 60배는 될 법한 거대한 혜성. 이 골짜기 전체를 대나처럼 밝혀버린 것입니다. 눈 덮인 밭은 은빛 강처럼 반짝였고 산등성이의 소나무 그림자는 칼날처럼 길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음속에 단단한 다짐을 품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혜성을 찾아내는 사람이 되겠다. 청소년기 내내 별빛에 매달린 그는 동아리 망원경을 닳도록 들여다보며 별자리 지도를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대학을 마친 뒤에는 공군 방공관제 직군으로 입대해 청주 인근 기지의 관제탑에서 야간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새벽과 새벽 사이, 교대와 교대 사이, 하늘을 오래 보고 싶어서 그는 휴게 시간이면 동쪽 지평선의 색변화를 음미하듯 살피곤 했습니다. 별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마지막 별 한 점이 고집을 꺾는 순간이 오면 그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 22세의 어느 날 새벽, 동이 틀 무렵 관제탑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보던 그에게 식칼로 배를 비트는 듯한 격통이 밀어닥쳤습니다. 식은땀이 한겨울 소낙비처럼 쏟아졌고 다리가 풀리며 시야가 검게 닫혔습니다. 동료들이 급히 구급차를 불러 대학병원, 응급실 서울대학교 병원로 후송했지만 상황은 순식간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전례가 드문 진단이었습니다. 상장간막동맥 증후군, 12지장이 척추와 상장간막동맥 사이에 끼어 소화관이 완전히 막힌 상태. 당시 의학문헌에 전 세계 기록 사례가 120건 남짓, 생존자 0에 가까운 병이었습니다. 도착 직후 의료진은 팽창한 위에서 한 번에 5리터에 달하는 위액을 뽑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탈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불과 24시간 만에 체중이 72kg에서 42kg으로 추락했습니다. 장기들은 하나씩 경보음을 울렸고 의사는 가족에게 현실을 알렸습니다.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수술은커녕 정밀검사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한 번의 X선 조형 검사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그 간청이 받아들여졌고 코를 통해 조영제가 천천히 주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쿠루이는 마치 쇠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철컥하고 어둠이 내부에서부터 외부로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물속으로 가라앉듯 멀어졌고 몸의 감각은 마지막 등잔불처럼 흔들리다 꺼졌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몸만 꺼지고 나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다고 생각했을 때 그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빛 한 점 없는 검은 공간,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빛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쥐어진 것은 차갑고 점성이 있는 진흙의 감촉, 쥐면 미끄러지고 놓으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끈적하고도 생생한 감각. 한참을 기어가자 터널의 출구가 보였고 바깥은 새벽 직전의 잿빛으로 옅게 밝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 터널 입구 쪽 작은 모닥불 같은 빛은 여전히
거기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길을 가로막은 것은 갈대가 무성한 큰 강. 이게 혹시 망천왕천 같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는 한참을 따라 내려가다 낡고 돛없는 작은 배를 발견했습니다. 배 위에 올라 두 손으로 물을 헤치듯 노를 접고 반대편으로 넘어갔습니다. 강둑에 오르자마자 기진의 풀밭에 쓰러졌고 잠시 후 고개를 들었을 때 불빛은 불과 20걸음 남짓 앞에서 사람들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중년의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한복 차림의 단정한 기품, 그리고 낮고 또렷한 목소리. 테스루엔, 여긴 어쩐 일이냐? 그는 대답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를 모닥불 곁으로 이끌었습니다. 거기에는 할머니 둘, 할아버지 한 분, 그리고 젊은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크루이는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젊은 사내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둘 다 숨이 떼섰습니다. 몇 해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촌형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집안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중년 여인이 다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테스루엔, 이리 와라. 그는 여인을 따라 야트막한 구릉을 넘어섰습니다. 구릉 너머에는 해바라기와 들꽃이 뒤섞인 금빛의 꽃바다. 바람은 연한 향을 싣고 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빛 속에서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모크루이는 적어두었습니다. 만약 내가 특정 신앙을 가졌다면 그것을 성모 마리아 혹은 관음보살이라 여겼을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길잡이 여인은 보이지 않았고 그때 아주 가벼운 힘, 이 등을 떠밀어 올렸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자리에는 응급실 침대가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극심하던 복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간호사를 부르기 위해 손을 들려는 순간 그는 믿기 어려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았다. 숨을 들이마셔 보려 했지만 호흡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깨를 흔들며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의사를 다그쳤습니다. 방 안은 소란스러웠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모크루이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저기 누워있는 것은 나의 몸이고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나의 의식이라는 것을. 몸은 3차원과 시간 4차원 안에 남아있고 의식은 그것을 비껴선 또 다른 차원에 들어와 있음을. 그는 문 밖으로 나가 어머니가 친척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숨을 거두었어요. 모크루이는 소리쳤습니다. 아직 안 죽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순간 누나가 떠올랐고 그 생각과 거의 동시에 의식은 누나 부부가 탄 차 안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매영이 운전대를 잡고 누나는 옆자리에서 그의 상태를 걱정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난 살아있어 라고 외쳤지만 그 말은 공기를 흔들지 못하는 소리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병실로 되돌아왔습니다. 공간, 사이를 이동할 수 있다면 시간도 가능하지 않을까? 오래전부터 마음에 맺혀있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생이던 여름, 남한강 상류의 바위 비탈을 건너던 날, 위태로운 길목에서 거대한 낙석, 이 언니 머리 위로 굴러 떨어지려는 찰나, 그는 언니를 밀쳐 넘어뜨리고 자신은 뒤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일로 언니가 다쳐 오해를 샀고 그는 속으로 부서졌습니다. 그때 들렸던 위험해 라는 소리는 누구의 것이었을까? 그는 시간의 물살을 거슬러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거슬러 오른 시간의 물살은 10대 시절 여름의 냄새까지 그대로 데려왔다. 남한강 상류, 물가로 내려가려면 바위 비탈 하나를 지나야 했던 날, 구두창의 자갈이 미끄러지고 얇은 흙층이 바람에 털려 나가던 그 위험한 길,
위쪽 안반 틈에서 머리 크기의 바위덩이가 미세하게 떨리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래쪽을 보던 모두는 눈치채지 못했다. 바로 그때 소리 하나가 공기를 갈랐다. 위험해. 언니가 고개를 드는 찰나 소년 모쿠루이는 본능처럼 달려들어 언니의 어깨를 밀쳤다. 자신은 뒤로 굴렀고 바로 그 순간 바위가 떨어져 둘 사이 땅바닥에 박혔다. 현실에서는 오해와 구중만 남았던 사건. 하지만 지금 의식만으로 지켜보는 그는 그 경고의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분명히 들었다. 그것은 미래의 자기 자신이었다. 훗날에 나가 시간을 넘어 과거의 나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에게 보낸 단 한마디. 그는 깨달았다. 사람들이 말하던 조상님, 보살핌, 수호천사, 하늘의 도우심, 이라 불리던 것의 일부는 어쩌면 미래의 우리가 과거의 우리에게 건네는 신호인지도 모른다고. 그 생각은 놀랍도록 설득력이 있었다. 시간은 직선처럼 보이지만 의식에게는 길이 여럿일 수 있다. 병실로 돌아온 그는 스스로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공간 사이를 옮길 수 있다면 타인의 의식과도 접속할 수 있지 않을까? 떠오른 대상은 강원도 국도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오랜 친구였다. 생각이 또렷해지는 즉시 그는 사무실 한켠에 서 있었다. 친구와 동네 지인 둘이 커피 자판기 앞에서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모쿠루이는 먼저 관찰에 머물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친구 한 명의 생각 속 흐름에 살짝 손을 대보았다. 순간 친구가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모쿠루이 지나간다. 두 사람도 따라 창가로 달려가 손을 흔들었다. 신호에 걸린 흰색 승용차가 앞유리에 햇빛을 튕기며 서 있었다. 하지만 의식의 눈으로 본 그는 운전석의 사람이 자기와 전혀 닮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았다. 신호가 바뀌자 차는 멀어졌고 장면은 그곳에서 닫혔다. 얼마 뒤 그가 살아 돌아왔을 때 주유소에 들른 모쿠루이에게 친구는 서운함을 쏟아냈다. 그날 왜 그냥 지나갔냐? 그가 병상에 있었다고 설명하자 셋은 같은 시간을, 같은 장면을 보았다고 우겼다. 타인의 의식에 건드린 작은 파문이 현실의 기억과 지각을 한순간 비틀어 놓은 셈이었다. 의식은 생각보다 멀리까지 갈 수 있었다. 공간을 건너고 과거를 되짚었으며 타인의 마음을 톡 건드렸다. 그렇다면 미래는 그는 이미지 없는 시간을 상상해야 했다. 형태가 없으니 오로지 가능성의 틀만 그려볼 수 있었다. 그리고 곧 두 겹의 장면이 겹쳐 나타났다. 첫 번째 장면, 다다미방, 한국식으로 치면 온돌방과 다다미가 혼합된 선방 구조의 넓은 공간. 약 30명 남짓한 청중이 샌디그자로 둘러앉고 회색 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정면에서 천천히 말하고 있었다. 벽에는 붉은색 기아 도상을 담은 족자가 걸려 있었다. 천장 구석 45도 각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 모쿠루이는 한눈에 알아봤다. 연단의 남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나는 아직 죽지 않는다. 이 장면을 살아서 맞이한다. 두 번째 장면, 세상이 한 겹 더 포개졌다. A의 세계에서 그는 아이들과 학교, 옥상 망원경으로 별을 보여주며 우주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었다. 그런데 동시에 B의 세계에서 그는 폐허가 된 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었다. 창문은 부서지고 골목마다 부상자와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다. 말 그대로 두 개의 미래가 중첩된 화면. 의식은 묻고 있었다. 어느 쪽이 현실이 될 것인가? 혹은 둘 다 가능한가? 세월이 흘렀다. 첫 임사 체험으로부터 18년, 1990년대 중반, 그는 고려 산문 계열 선원의 서원, 일예, 세미나에 초청되어 강연을 하러 갔다. 첫 방에 들어선 순간 그는 이상한 나티금을 느꼈다. 설마 여기가 그 다다미 방? 그러나 벽의 족자와 공기의 결은 조금 달랐다. 그렇게 실망하려던 찰나 미닫이 문이 열리며 뒤쪽에 또 다른 방이 모습을 드러냈다.
벽에는 붉은 기아학 문양의 족자가 정확히 걸려 있었고 좌석 배치와 방의 비율, 창의 위치까지 기억 속 장면과 완벽히 겹쳤다. 단 한 가지 차이. 그때 보았던 강연자의 옷은 회색 셔츠였는데 오늘의 그는 초록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다. 연단에 서자 천장 등의 색온도가 초록을 재회빛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 순간 그는 전율했다. 예견된 장면은 평범한 우연의 틈을 타 정확히 재현된다. 그는 데자비를 단순한 뇌의 오류로 보지 않았다. 심리학자 카를 융이 말했던 집단 무의식 개인 의식의 바닥이 거대한 바다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이 경험으로 손에 잡힐 만큼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식은 3차원 플러스 시간, 4차원 무대에서 연극을 하지만 의식 그 자체는 때로 5차원의 언어로 속삭인다. 보았던 것 같고 가본 것 같다. 는 감각은 먼저 도착한 가능성의 잔광일지 모른다. 그의 사색은 점점 대담해졌다. 의식이 5차원의 장점이라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스치고 시간의 결을 더듬어 미래를 읽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그는 차분함을 잃지 않았다. 병원 차트에는 여전히 상장감막동맥 증후군 생존이라는 의학적 사실이 기록돼 있었고 그의 몸은 더디지만 꾸준히 회복되고 있었다. 몸은 과학의 영역에서, 의식은 철학과 체험의 영역에서 나는 두 세계 사이에 가느다란 외줄에 서 있었다. 회복기에 들어서자 그는 소년 시절의 다짐대로 하늘로 돌아갔다. 공군에서 민간으로, 관측 동호회에서 전문 연구회로 무대를 넓히며 국산 장비와 해외제 망원경을 번갈아 쓰고 관측 노트에 밤마다 별 궤적을 그렸다. 아침마다 손은 떨렸고 위장은 예민했지만 별빛 앞에서는 오히려 고요했다. 그의 노트 첫 장엔 언제나 같은 문장이 적혔다. 오늘 밤도 무지를 관측한다. 그는 알았다. 첫 번째 문턱 죽음과 삶의 경계는 간신히 넘겼다. 그러나 더 깊은 이야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문턱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문턱들이 훗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얼음의 별, 도시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한낮의 어둠, 몸의 피를 바닥까지 비워내는 또 다른 위기와 맞물려 그를 다시 문 바깥으로 불러낼 것임을. 그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새벽별을 올려다보았다. 의식은 길을 기억한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를 구했듯 언젠가 나는 지금을 부를지도 모른다. 하늘은 말없이 맑았고 강원도의 산등성이 위로 북두칠성이 또렷했다. 그는 별 한 점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기록하자, 남겨두자. 언젠가 증거가 필요할 테니까. 첫 번째 문턱을 넘어 돌아온 뒤 그는 약속대로 다시 하늘로 귀환했다. 낮에는 생계를 위해 일하고 밤에는 산등성이와 옥상 그리고 소도시의 소등 시간에 맞춰 적도의 마운트와 대구경 쌍안경, 소형 반사망원경을 번갈아 세웠다. 서늘한 밤 공기 속 손은 아직 떨렸지만 별의 이동과 광도 변화를 듣는 눈빛만은 예리해졌다. 관측 노트 첫 장엔 매번 같은 문장을 적었다. 오늘 밤도 무지를 관측한다. 집요한 반복은 결국 결실로 이어졌다. 그는 연달아 두 개의 해성을 포착했다. 국제천문연맹 회람의 이름이 실리고 공저 표기 뒤에 모크루이가 붙었다. 하룻밤 사이 유명 인사가 된 건 아니었지만 하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그는 더 먼 목표를 세웠다. 한 세기 넘게 행방이 묘연하던 기록 속에서만 전해지던 잃어버린 해성의 궤도를 다시 붙잡겠다고. 1992년 그가 마침내 그것을 찾아냈다. 130년 동안 천문학자들을 애태우던 그 해성은 생각보다 거대했고 생각보다 어긋나 있었다. 핵의 지름은 대략 27km로 추정되었고 근일점 통과 시각이 예측치에서 17일이나 밀려 있었다. 궤도 계산을 거듭하며 그는 차분히 기록했다. 만약 다음 회차에도
비슷한 정도로 궤도가 요동친다면 2026년 5월 14일 전후에는 지구 또는 달과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과장이나 공포 조장 대신 그는 관측값과 오차, 비선형 섭동의 여지를 나열했다.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천문학은 공포가 아니라 확률과 겸손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 무렵 그는 한때 병원 침상에서 보았던 두 겹의 미래를 종종 떠올리곤 했다. A의 세계에서 그는 아이들에게 밤하늘을 가르쳤고 B의 세계에서 그는 폐허 속을 걸었다. 과장된 상상이라 치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하늘의 사소한 흔들림조차 몇 년, 몇십 년 뒤 지상의 장기적 파문을 일으킨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미래는 고정된 사진이 아니라 흐르는 노드, 로더, 암석의 결처럼 서서히 드러난다. 2009년 7월 그는 600명 넘는 학생과 동호인을 이끌고 중국 상하이 인근 강변으로 향했다. 목표는 한평생 몇 번 보기 어려운 개기일식, 애초 수십 명 규모로 기획했지만 하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그의 명성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하필 장마성 비구름, 이 강을 따라 뭉개지고 있었다. 선생님, 여기서 정말 볼 수 있나요? 아이들의 눈망울이 흔들렸다. 동료는 더 안전한 내륙으로 옮기자고 했다. 그는 잠시 위성 운영상과 지형 바람길을 대조하더니 강을 가리켰다. 물길 위가 터집니다. 기다립시다. 제2 접촉을 앞두고 하늘은 아직 잿빛이었다. 그러나 그림자가 끼는 마지막 순간 강 위의 바람장이 먼저 구름을 얇게 찢었다. 태양의 고리가 찰나의 번쩍임과 함께 검은 원반 뒤로 사라졌다. 백색 코로나가 피어올랐다. 새들이 울음을 바꾸었고 소음 많던 강변이 한낮의 어둠 속에 잠깐 숨을 멈췄다. 아이들은 환호했고 어른들은 낯선 정적에 목이 메었다. 그는 가만히 속삭였다. 기억해 두어라. 오늘의 어둠은 두려움이 아니라 질서다. 행사가 끝나고 긴장이 풀린 순간 복부 깊숙한 통증, 이 칼날처럼 치고 들어왔다. 그는 주저앉았다. 복강 속 어딘가가 터졌다. 구급대가 달려왔고 들것이 흔들렸다. 방금 전까지 태양의 가장자리를 따라 흐르던 다이아몬드 이번엔 그의 시야 가장자리에서 검은 링으로 좁아졌다. 응급실 조명은 차갑고 피는 생각보다 빠르게 빠져나갔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건 모니터의 평평한 선과 누군가의 굵은 목소리였다. 5000cc 손실, 압박 유지, 그리고 문이 닫히듯 의식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그는 낯익은 개구부를 찾듯 몸을 돌렸다. 이번엔 공포 대신 관찰자의 마음이 앞섰다. 그는 멀리, 아주 멀리 보이는 희미한 형체를 붙들었다. 마치 거대한 의료 장치, 한국의 종합병원에서 흔히 보는 MRI 같은 원통형 기기. 사람들은 제 몸을 기계의 심장부로 밀어넣고 병을 고쳤다. 낯설지 않았다. 앞서 본 두 겹의 장면 중에 이의 세계가 또렷해지는 듯했다. 그는 깨달았다. 아직 끝이 아니다. 의식이 돌아오자 그는 상해 교회 병원의 침상 위에 누워 있었다. 진단은 위정맥 파열, 처치는 겨우 응급지열에 그쳤고 며칠 뒤 그는 보다 큰 병원, 항저우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수술 전 최종 조형 검사에서 또다시 끈이 끊어지듯 혈관이 터졌다. 이번엔 8000cc.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붉은 시간, 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빨려 올라가듯 문 밖으로 밀려나면서도 그는 침착했다. 나는 본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다. 맨 처음의 문턱이 생과 사 사이의 깜빡임이었다면 이제 다가오는 것은 기억의 단층 그 자체였다. 그는 결심했다. 더 깊은 과거로, 지구의 오래된 기억으로 내려가 보겠다고.
그가 증거로 삼으려 마음먹었던 북두칠성의 도형을 마음속에 여러 번 그려보고 어느 시대든 남길 수 있다면 남기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식된 혈액이 생명을 붙잡는 속도가 그가 표식을 새길 시간보다 조금 빨랐다. 커다란 파도처럼 의식이 뒤로 젖혀지고 병실의 소음이 되감기듯 멀어졌다. 그리고 과거가 열렸다. 달이 없던 지구, 물이 적고 땅이 많던 행성, 말 없이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던 사람들. 그가 두 번째 문턱을 완전히 넘어서는 데에는 이제 몇 장면만 더 필요했다. 도쿄 대학병원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뒤 무쿠라이 데스루엔의 삶은 겉으로는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공중자위대에서 야간 관제 근무를 이어가며 빈 시간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은 변함없이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오히려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병상에서 겪은 체외의식, 다차원의식, 과거와 미래의 단편들은 입 밖에 내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환각일지 모른다는 의사의 설명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하늘을 더 깊이 보아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는 아마추어 관측가들의 네트워크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낮에는 관제탑, 밤에는 산정의 관측소, 장비는 검소했지만 관측 기록은 치밀했습니다. 필름을 교체하는 손놀림은 군인의 규율처럼 정확했고 새벽녘 노트를 정리하는 문장은 연구자의 냉정함을 닮아갔습니다. 20회 가까운 시간이 그렇게 쌓였습니다. 그 사이 한국의 천문 동호회와도 교류가 늘었습니다. 서울과 대전, 제주에서 열린 별잔치에 초청받아 강연했을 때 그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별을 보는 일은 오래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38이 되던 1992년, 무쿠라이는 세계 천문가들의 미아로 불리던 혜성을 되찾았습니다. 130년 동안 궤도 예측이 빗나가 모두의 수색이 번번이 실패했던 거대 혜성. 그의 관측 필름에는 희미하되 길고 매끄러운 꼬리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국제정보가 오갔고 확인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 혜성은 공식적으로 재발견으로 인정되었고 그는 공동 명명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직경은 약 27km, 공전 경로는 예보와 17일이나 어긋나 있었습니다. 학계는 환호와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다음 근일점 통과 때도 10여일 단위의 오차가 되풀이된다면 지구나 달과의 중력 교란이 커질 수 있다. 보수적이면서도 솔직한 경고였습니다. 그는 그때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하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계산할 뿐입니다. 다만 밤으로 돌아오면 침묵 속에서 계산을 거듭했습니다. 궤도의 섭동, 비대칭적 분출, 근일점에서의 비정상 가속, 칠판에 분필 가루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는 어릴 적 눈앞을 가로지르던 거대한 혜성의 검은 궤적을 떠올렸습니다. 한밤중 창문을 여는 버릇도 다시 도졌습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어딘가 금속성의 낮은 윙윙거림이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병상에서 들었던 그 묘한 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2009년 여름, 그에게 두 번째 죽음의 문이 찾아왔습니다. 한중 국경을 넘어 상하이 부근에서 일식 전 과정을 관측하는 대규모 원정대. 처음에는 수십 명 규모였지만 입소문과 언론 보도로 6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다수의 청소년 천문 동아리가 합류했습니다. 그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일정, 숙박, 장비 배치, 안전 동선, 사소한 것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관측 당일 새벽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구름은 두껍고 하늘은 낮게 깔렸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장비를 옮길까요? 그는 강가에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강은 바람길을 엽니다. 잠깐의 창이 열릴 겁니다. 그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개기식의 순간, 마치 거대한 손이 구름을 젖히듯
하늘에 푸른 구멍이 났습니다. 태양의 흑빛 원반과 서서히 피어오르는 진주빛 코로나, 울음처럼 날아오른 새떼, 사람들의 함성. 그는 카메라에서 눈을 떼어 그 광경을 그냥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배 위에서 배가 찢기는 듯한 격통이 밀려왔습니다. 위장 정맥류의 파열, 피가 말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오영시 씨. 그는 들것에 실려 모르는 도시의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식은 빠르게 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덜했습니다. 그는 이미 한 번 그 문의 두께와 냉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그 확신이 묘하게도 그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식이 가벼운 점으로 수축하자 천장이 아래로 내려앉는 듯 보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손놀림, 빨간 액체가 흐르는 관, 카운트다운을 외치는 목소리, 그 모든 것 위로 그는 고요히 떠올랐습니다. 몸을 벗어난 의식은 먼저 시공간의 거리라는 감각을 잃었습니다. 생각하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지붕 위에 섰습니다. 다음 순간 강가의 관측지 위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환호했고 몇몇은 불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공간을 건너뛴다면 시간도 가능한가? 그 물음이 끝나기도 전에 장면은 맥이 끊기듯 바뀌었습니다. 어떤 방, 다다미가 펼쳐지고 벽에는 붉은 기하학 도상이 걸려 있습니다. V자, 아니 U자 형태로 사람들이 앉아 있고 가운데에는 셔츠 차림의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위에서 45도쯤 기울어진 시선으로 그 방을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어깨를 감싸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장면을 나는 이미 보았다. 첫 번째 임사 체험에서 스쳐 지나간 그 익숙한 프레임. 그때는 믿지 않았던 그 미래의 방이 두 번째 문턱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장면은 또 바뀌었습니다. 겹겹이 포개진 화면, A층에서는 그는 아이들과 함께 천체망원경을 통해 여름철 대삼각을 가리키며 웃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건 배가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같은 순간 B층에서는 길이 무너져 내린 도시의 잿빛 거리를 그가 걸어갑니다. 차는 전복되어 있고 유리 파편이 햇빛을 반사합니다. 침묵, 아주 깊은 침묵. 서로 다른 두 장면이 동시에 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선택지의 분기라기보다 다섯 번째 차원에서 동시에 유효한 가능성의 층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의식이 다시 병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세 번째 파열을 향해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항저우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길, 의사들은 지금은 지혈만이라고 말했습니다. 2주가 지나 추가 검사, 그리고 또 한 번의 대량 출혈. 이번에는 80cc였습니다. 심정지가 선언되자 그는 아주 조용히 문을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와는 달랐습니다. 더 멀리, 더 깊이. 이번에는 최대로 멀리 가보자. 그는 스스로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멀리 간다는 것은 시간의 뒤쪽으로 더 오래 걸어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의 별자리를 그렸습니다. 북두칠성. 사람도, 시대도, 언어도 바뀌지만 누구나 기억하는 하늘의 손잡이. 이 형상을 남겨두자. 그는 다짐했습니다. 다만 그 순간 구체적인 장소를 고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표식으로 삼을 바위, 기둥, 목재가 있는 곳, 그리고 누군가의 손이 다 오랫동안 보존될 만한 곳. 그는 시간을 더 잡아당겼습니다. 의식은 길게 얇아졌고 병실의 소음은 한 줄의 선이 되어 멀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아직 말로 옮길 수 없는 어떤 멀고 오래된 감각을 붙잡았습니다. 바람의 밀도, 하늘의 색, 바다가 차지하는 비율, 땅이 더 넓고 물이 더 얕던 어떤 시대. 그는 본능처럼 알았습니다. 아주 오래 전의 지구다. 그리고 또 하나. 달이 없다. 그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둘러 결론 짓지 않았습니다. 봐야 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의식은 다시 한번 수축했고 바다는 수평선까지 매끈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다 위의 하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휘영청 떠 있어야 할 그 거대한 백색의 동반자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시야는 잠시 흔들렸고 이어서 거대한 얼음의 꼬리를 단 광채가 태양 곁을 스치듯 지나가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얼음은 불덩이가 되었고 수증기는 억겁의 호흡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다음을 그는 아주 긴 숨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응급실의 전기 충격이 그의 흉곽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돌아왔습니다. 밝은 조명이 눈을 찔렀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문은 닫힐 수 있지만 길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것들을 언젠가 말해야 한다는 의무도 함께 수술과 회복이 이어지는 동안 무쿠라이 데스루에는 병상에 누운 채 머릿속으로만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첫 번째 임사 체험에서 그는 공간을 건너뛰고 과거로 후퇴하고 가까운 미래를 엿보는 감각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문턱에서는 그 감각이 정교해졌습니다. 의식은 생각이 닿는 곳에 도달한다. 그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문제는 검증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그것을 현실에 남길 수 있을까? 그가 먼저 떠올린 것은 오래전 기억의 확인이었습니다. 16살 나가노치쿠마 강 절벽길에서 언니를 밀쳐 구한 일. 그때 자신이 들었다고 믿었던 위험해 라는 외침이 실제로는 미래의 자신에게서 흘러온 경고였다는 깨달음. 그는 다시 그 장면으로 들어가 떨어지는 바위와 발 디딤의 각도, 언니의 몸이 땅에 닿는 위치, 자신이 뒤로 넘어지던 순간의 바람 소리까지 녹화하듯 확인했습니다. 돌아와서 그는 언니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날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왔지? 언니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알았어? 그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확인이면 충분했습니다. 다음은 타인의 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무쿠라이는 오랜 친구의 주유소를 떠올렸습니다. 나가노 현 지방도변, 유리문 안쪽 작은 사무실, 오래된 달력이 매달린 벽. 그는 그곳을 본다고 마음속으로 선언했습니다. 즉시 장면이 열렸습니다. 친구와 두 사람이 웃으며 잡담하고 있었고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시선과 겹치려 애썼습니다. 초점이 맞춰지자 생각 하나를 밀어넣었습니다. 창밖을 봐. 순간 친구가 벌떡 일어나 창을 가리켰습니다. 야, 무쿠라이 차 아니야? 두 사람도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 현실의 무쿠라이는 병실에 누워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분명 그가 지나갔습니다. 퇴원 뒤 그는 주유소로 갔습니다. 친구는 서운함부터 꺼냈습니다. 그날 왜 안 들어왔어? 우리 셋 다 봤는데. 무쿠라이는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경험을 통해 하나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의식은 5차원의 장저이고 개별 의식은 그 장의 국소적 진동이다. 국소 진동은 서로 간섭할 수 있다. 과학자의 언어로 옮기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흔적 남기기 실험도 시도했습니다. 목재나 석재처럼 오래 남을 대상, 그리고 누군가가 보관해 줄 만한 맥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에도 후기의 와카 시인을 떠올렸습니다. 귀한 와시 위에 한 글자라도 덧대면 지워지지 않는 시대. 무쿠라이는 그 시인의 손을 타고 운율에서 살짝 어긋난 가나 하나 하와를 밀어 넣었습니다. 몇 대가 흐른 뒤 그 집안의 후손은 선조의 시첩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완벽한 운에 한 글자가 비틀려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무쿠라이가 사연을 들려주자 그들은 조심스럽게 시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이 글자입니다. 사진을 남길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증언과 떨리는 손끝은 무쿠라이에게 충분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목재 기둥이었습니다. 야스리로 다듬은 향목,
반천년을 버틸 만한 대들보. 그는 장인의 손끝에 아주 얇게 하와를 새기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실제로 그 기둥을 찾아가 사진을 남겼습니다. 기둥에는 정말로 거기 있어서는 안 될 작은 하가 나뭇결을 따라 비스듬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었다. 낮게 적힌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그 무렵 첫 번째 임사 체험 때 스친 대자비의 방도 현실에서 만났습니다. 고야산의 소규모 포럼. 그는 준비된 강연실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닌데, 다다미의 결, 벽의 그림, 좌석 배열이 기억과 살짝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연 직전 뒷문을 열자 또 다른 방이 이어졌습니다. 붉은 기아악 도상이 걸린 바로 그 방. 위에서 45도 각도로 내려다본 프레임, 외자 배열, 사람들의 숨소리. 마지막까지 달랐던 것은 회색 셔츠뿐이었습니다. 조명이 켜지자 그가 입은 녹색 폴로 셔츠는 회색으로 바래 보였습니다. 퍼즐은 그 자리에서 맞춰졌습니다. 무쿠라이는 자신의 임사 체험을 개인 환각의 언어로만 소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로이트와 융을 다시 읽었습니다.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원형, 아르치타입과 상징. 그는 정리했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3차원의 공간과 4차원의 시간을 느끼지만 시간 자체를 다룰 수는 없다. 그러나 5차원 의식장에서는 시간은 하나의 좌표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미래의 파동을 현재에서 이미 봄이라는 감각으로 맞는다. 데자비는 오류가 아니라 상위 차원에서의 반향일 수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 번째 문을 통과했을 때 위정맥 파열로 80cc의 피를 잃고 심정지가 선언됐을 때 그의 시야는 훨씬 더 멀리 열렸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지구의 아주 오래된 하늘을 찾았습니다. 바람의 밀도, 하늘의 색, 낮고 넓은 해안선. 그는 본능처럼 알았습니다. 이곳에는 달이 없다. 밤하늘에 있어야 할 흰 원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별자리는 숙연할 만큼 선명했고 바다는 지금보다 한층 더 안쪽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육지는 넓고 바다는 상대적으로 얕았습니다. 장면은 이어졌습니다. 태양 가까이를 스치며 지나가는 거대한 혜성, 핵 표면에서 터져 나오는 분출, 얼음이 증발하고 비대칭 제트가 혜성의 회전을 비틀었습니다. 그는 상상 대신 관찰하려 애썼습니다. 수증기다. 확신이 들자 다음 장면이 열렸습니다. 지구의 대기권으로 끌려든 수분이 층운처럼 덮이고 그 아래로 비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붓듯 쏟아졌습니다. 강의 경계가 사라지고 대양과 대륙의 경계를 휩쓴 장마. 그동안 전 세계 신화가 반복해 전해온 대홍수의 원형이 아주 물리적인 광경으로 펼쳐졌습니다. 그 물의 시대가 지나자 또 하나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혜성의 잔해가 지구 중력에 포획되어 장주기 궤도에서 포획 위성으로 안정화되는 과정. 그는 그 궤도의 눌림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달. 그의 메모에는 단어 하나만 적혔습니다. 달이 왔다. 달의 존재로 조성력이 도입되면서 지구의 자전은 서서히 감속했습니다. 달이 없던 시기의 하루는 현재의 24시간보다 길었을 것이다. 그는 25시간이라는 수치를 시험적으로 대입했습니다. 또한 달 궤도의 흔적이 지나간 흰길 백도바, 다라 사막 지대가 널찍이 놓인 현대의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사막과 고대 대홍수 신화의 분포가 겹친다. 그는 이 직관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중동의 길감의 서사시, 중국 서북의 여와 신화, 북아프리카의 잔상들, 물이 지나간 자리와 물의 이야기가 남은 자리 사이에 의미심장한 겹침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공룡의 몸집과 속도에 대해서도 오래 생각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시속 60km로 달렸다는 추정이 옳다면 현재와 같은 중력 환경에서 그 거대한 체중과 근골격으로 가능한가? 만약 당시 지구의 유효 질량 정확히는 표층, 하중과 대기의 조성, 자전 속도, 조성력이 지금과 달랐다면 동일한 근력으로 낼 수 있는 가속과
보행 메커니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는 결론 대신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달의 포획과 대수분의 추가 유입이 오래된 생태계의 경계 조건을 바꿨을 가능성. 과학적으로 더 검증이 필요하지만 그가 본 광경은 분명했습니다. 물이 덮치고 하늘의 동반자가 등장하며 세계의 규칙이 조금씩 달라지는 장면.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사로잡은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대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서로의 생각을 직접 주고받았다. 그는 그것을 텔레파시라고 부르지 않고 직관적 개념 공유라고 적었습니다. 언어와 문자가 없더라도 복잡한 개념을 이미지와 감각으로 그대로 전달하는 능력. 그 능력이 문명 구축의 토대가 되었을 거라는 추정. 그러나 식량이 희소해지고 은익이 생존이 되는 시점부터 인간은 의도적으로 그 능력을 닫기 시작합니다. 나와 너의 경계를 높게 쌓는 일, 그 대가로 효율적인 협업 대신 계산과 의심, 그리고 끝없는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보고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응급실의 전기 충격이 다시금 그의 가슴을 들어 올렸을 때 무쿠라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기록해야 한다. 달이 없던 하늘, 물의 시대, 새로운 동반자의 포획, 사막과 신화의 겹침, 인간의식의 닫힘. 그것들은 과학의 외도, 신화의 외도, 어느 쪽이든 오독될 수 있는 위험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심했습니다. 하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밤마다 궤도를 계산하던 그 말처럼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담담히 적어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는 자신이 세운 가설들을 수치로, 지도로, 비교로 하나씩 펼쳐 보일 생각이었습니다. 수술 후 안정기. 무쿠라이 데스루에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달의 조성력, 지구 자전 감속, 하루 길이의 변화, 사막 분포와 고대 설화의 대응. 그는 천문 연감과 지질 지도를 포개어 보았습니다. 백도 근처에 건조대는 우연인가, 흔적인가? 사하라, 아라비아, 중앙아시아의 고비, 북중국과 몽골의 건조대. 그가 표식으로 찍어둔 별자리 지도와 인간이 전승해 온 물의 신화의 점들이 묘하게 포개졌습니다. 그는 가부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겹침 그 자체를 기록했습니다. 달이 지구의 자전을 늦춘다는 사실은 교과서적입니다. 그는 임사체험에서 본 달 이전의 하루 25시간이라는 숫자를 보수적으로 보다 길었다는 식으로 낮춰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속에는 끈질긴 의문이 남았습니다. 만약 달이 갑자기 포획되었다면 그 충격은 어디에 남았을까? 해수면의 대규모 재배치, 해안선의 깎임, 퇴적층의 단속적인 경계. 그는 전문 지질학자가 아니었지만 천문학자답게 시계열의 관점에서 사료를 모았습니다. 홍수로 유명한 층서, 급변의 흔적을 보여주는 몇몇 단면. 그러고는 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가설은 가설로 머물러야 한다. 관측이 따라오면 그때 비로소 말이 된다. 그는 자신이 본 직관적 개념 공유, 텔레파시가 왜 사라졌는지도 물리보다 심리의 언어로 적었습니다. 풍요의 시대에는 나눔이, 결핍의 시대에는 은닉이 유리합니다. 공유하던 마음의 통로는 닫히고 나는 나, 너는 너로 나뉩니다. 그날 이후에 인류는 언어를 발명하고 문자를 만들고 법을 세웠습니다. 효율은 높아졌지만 타인의 마음을 직접 아는 능력은 희미해졌습니다. 무쿠라이는 이 변곡을 의식의 내양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했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덮였을 뿐일지도 모른다. 그는 두 번째 임사 체험에서 본 미래의 단편들을 노트 가장자리마다 적어두었습니다. 거대한 원통형 의료장치, 현대의 MRI보다 훨씬 큰의 사람이 들어가 질병 대신 패턴을 교정받는 장면. 환자의 병명보다 파형 교란이 먼저 판독되는 진료 기록. 그는 그 장치를 파형 정렬기라 불렀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무엇이든 최소한 한 가지는 명확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본다. 그 생각은
그가 관측하던 우주의 스펙트럼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은 겹쳐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별을 보는 교실, 그리고 폐허의 거리. 그는 이 모순을 오래 붙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의 두 가능성. 그는 양자역학의 중첩을 떠올렸습니다. 5차원 의식장 안에서 4차원 세계의 많은 경로가 동시에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가설. 개인의 생애도, 도시의 운명도, 문명의 진로도 하나의 실선이 아니라 다발의 경로일 수 있다는 발상.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래는 예언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대상일지도 모른다. 그는 검증 가능한 것부터 추렸습니다. 고야산의 다다미 방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했고, 조명 아래 셔츠의 색까지 기억과 일치했습니다. 나가노 변두리 주유소 세 사람이 동시에 그를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에도 후기의 와카 시첩 후손이 보관한 문서에 빗둘게 박힌 가나 한 글자. 토사의 향목 기둥, 나뭇결을 거스르듯 새겨진 작은 하와. 무쿠라이는 이들을 개인적 표본이라 분류했습니다. 학술지에 낼 수는 없겠지만 자기 자신을 설득하기엔 부족하지 않은 표본들. 그는 학계의 시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임사체험은 뇌의 산소 부족이 빚는 환각. 그 설명이 부분적으로 맞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천문학자의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가설 예측, 관측, 수정, 달 포획 가설에서 그가 내놓은 예측은 몇 가지였습니다. 하나, 달의 첫 안정 궤도 이후 수세기에 걸친 지구 자전 감속률의 비정상 구간. 둘, 특정 위도대의 급격한 건조화 시기. 셋, 대홍수 설화의 질이, 연대 분포의 통계적 편향. 그리고 넷, 바다 생태계의 급격한 염분 변화 흔적. 그는 내 생애 안에 다 검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적고 끝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래도 지도를 그려두자. 사람들 앞에 설 때면 그는 일부만 말했습니다. 아이들과 별을 보는 장면, 셔츠 색이 바랜 강연실, 주유소의 착시, 달 이전의 하늘과 아틀란티스의 물결 이야기는 질문 받을 때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비웃음도, 호기심도, 조용한 고개 끄덕임도 섞여 돌아왔습니다. 그는 괜찮았습니다. 밤마다 관측소에서 하늘을 볼 때처럼 그는 반복을 믿었습니다. 같은 별을 수십 번 보고, 같은 궤도를 수백 번 계산하고, 같은 신호를 1000번 거르다 보면 잡음과 신호는 언젠가 갈라집니다. 의식의 세계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끝내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의식은 공간을 지나고 때로는 시간을 지난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때 기적이라 부르고 못 알아차릴 때 우연이라 부른다. 내가 본 세계는 우연히 겹친 기적이 아니라 규칙이 아직 이름을 얻지 못한 세계였다. 그래서 그는 이름을 서둘러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좌표를 남겼습니다. 다다미 방의 크기, 붉은 도상의 위치, 기둥의 나뭇결, 사막의 등치선, 설화의 지점들, 그리고 밤하늘의 별자리를. 언젠가 누군가 같은 좌표를 다시 지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노트 한 귀퉁이에 그는 아주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기억이 있다면 다시 배울 수 있다. 그는 그 문장을 덮고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고 멀리 밤하늘이 열렸습니다. 달은 밝았습니다. 그는 달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거기 있었니? 그러고는 또박또박 덧붙였습니다. 나는 내가 본 것을 기록한다. 무쿠라이 데스루엔이 달과 대홍수, 사라진 텔레파시를 말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학계가 아니라 대중매체였습니다. 그는 천문학자로서의 명성과 괴이한 체험담을 파는 사람이라는 꼬리표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인터뷰가 쏟아졌고 기사 제목은 자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관측자이며 기록자다. 검증 가능한 표본과
아직 이름이 없는 가설을 분리해 적었을 뿐이다. 비판은 주로 세 갈래였다고 그는 회고합니다. 첫째, 임사 체험은 저산소 상태의 환각이라는 의학적 설명. 둘째, 달포획, 시나리오의 시기와 동역학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천체역학적 질문. 셋째, 아틀란티스와 대홍수 신화의 상관을 통계로 입증할 수 있느냐는 역사 비평. 그는 각 비판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맞다. 그래서 내가 내놓은 것은 예언이 아니라 예측 목록이다. 관측이 쌓이면 틀린 것은 지우고 맞는 것은 남는다. 그가 가장 조심스럽게 다룬 것은 미래의 두 장면이었습니다. 다다미 방의 강연과 폐허의 거리. 그는 그것을 불길하게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중첩된 경로, 선택되는 하나, 도시 방제 계획서에 붉은 펜으로 표시하듯 그는 몇 가지 현실적 변수를 적었습니다. 강한 조성력에 의존하는 연안 인프라, 해수면 상승과 극한 강수의 빈도, 거대한 궤도체가 근지구 공간을 통과할 때의 관측, 경보 체계. 그에게 폐허의 거리는 종말의 상징이 아니라 대비의 결핍을 상징했습니다. 반대로 아이들과 별을 보는 장면은 낭만이 아니라 지식과 연대의 축적을 뜻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밤하늘을 오래 바라본 사람답게 현장에서 느낀 구체를 적었습니다. 남해 해안의 갯벌은 달빛 아래 고요했고 태백과 지리의 능선은 사계절의 별자리를 선명하게 가리켰습니다. 산자락 마을 회관에서 초등학생들이 번갈아 접안 렌즈를 붙들던 손. 그는 그 아이들의 질문을 잊지 못합니다. 선생님, 별은 왜 반짝여요? 그는 늘 같은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먼 데서 오는 신호가 우리 눈에 닿기까지 많은 길을 건너왔기 때문이야.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서로에게 닿을 수 있다. 텔레파시에 대한 그의 기술은 오해를 불렀습니다. 그는 그것을 초능력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유된 의식장의 가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동기와 합창단이 호흡을 맞추듯 노련한 수술팀이 말없이도 손을 맞추듯 때로는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한 박자 먼저 알아차리듯 그는 일상의 언어로 설명했습니다. 의식장은 가늘고 넓게 깔려 있고 우리는 그 위를 걷는다. 훈련과 신뢰가 있을 때 그 장은 더 짙어진다. 그래서 그는 교육과 돌봄, 협업의 현장을 의식장의 증폭기라 불렀습니다. 달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균형을 지켰습니다. 그는 고전적인 거대 충돌설과 공동 형성설, 포획설의 장단을 정리했고 자신의 체험이 가리키는 포획 시나리오를 개인적 관측에 기초한 대안가설로 낮춰 적었습니다. 그리고 검증 항목을 덧붙였습니다. 고에너지 포획이 남길 지구, 달 시스템의 흔적, 초기 조석 마찰의 비정상 구간, 퇴적 코어의 급변 지표. 이 중 하나라도 틀리면 내 가설은 기각된다. 그는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그는 기록의 윤리도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하거나 믿고 싶지 않아 한다. 기록자는 둘 사이에 서서 시간을 버틴다. 그래서 그는 사건의 선우, 장소, 증언자 수, 재확인의 날짜를 꼼꼼히 붙였습니다. 고야산의 방은 날짜와 사진, 나가노의 주유소는 세 사람의 진술과 시간대, 토사의 기둥은 목조 건축 전문가의 코멘트, 에도기의 와카는 후손의 구술과 봉암 사유. 그는 과장 대신 메모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산과 바다에서 그는 늘 같은 결론에 닿았습니다. 이 땅의 신화도 바다의 이야기도 하늘을 바라보며 태어났다. 단군 신화의 홍수 모티프, 동해의 용왕설화, 서해의 갯벌 달맞이 풍습, 남의 어촌의 별점과 조류 감각. 그는 그것들을 과학으로 환원하지 않았고 과학에 적대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화는 무지의 표지가 아니라 오래된 관측의 보관법이다.
과학은 그 보관함을 여는 새로운 열쇠다. 그는 마지막으로 개인의 선택을 말했습니다. 밤하늘을 보는 법을 가르치는 교실과 비상가방을 준비하는 가정, 연안 지도 위침수, 가능 구역을 확인하는 습관, 상공을 스치는 유성우를 함께 바라보는 시간. 중첩된 미래에서 우리는 행동으로 하나를 고른다. 그는 그 문장을 밑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무리했습니다. 3번 죽음의 강을 건너며 나는 3가지를 배웠다. 하나, 의식은 공간을 넘나들 수 있다. 둘, 미래는 고정된 문장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문단이다. 셋, 별을 오래 보는 마음은 사람을 오래 보는 마음과 같다. 그는 펜을 덮고 창을 열었습니다. 한강의 바람이 불어왔고 남산 위에 달이 걸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본 것을 기록한다. 남은 것은 함께 확인하는 일이다. 무쿠라이 데스루엔의 기록은 믿음과 회의, 과학과 신화, 과거와 미래의 경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3번 죽음의 강을 건너며 의식이 공간을 넘어설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고 미래가 단 하나의 직선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문단들의 집합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별을 바라보는 마음이 사람을 오래 바라보는 마음과 닿아 있음을 조용히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체험을 사실로 확정할 수도 환상으로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검증 가능한 목록과 반증의 기준을 남긴 한 명의 관측자를 통해 우리 각자가 확인해야 할 질문들을 얻게 됩니다. 달의 기원에 남은 빈틈, 지구달 시스템의 초기에 새겨졌을지 모를 비정상 신호, 퇴적 코어에 남은 급변의 흔적, 연안의 기억에 켜켜이 쌓인 물의 전설들. 신화는 오래된 관측의 저장고이고 과학은 그 보관함을 여는 또 다른 열쇠일 뿐입니다. 그가 남긴 2 장면, 아이들과 별을 보는 교실, 그리고 데비가 사라진 폐허의 거리도 선택의 언어로 읽어야 합니다. 중첩된 가능성 속에서 우리는 교육과 연대, 준비와 절제를 통해 하나의 경로를 실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밤하늘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 비상가방과 가족, 대피, 동선을 점검하는 습관, 연안 지도에서 침수 가능 구역을 확인하는 태도, 망원경 접안부를 아이에게 먼저 내어주는 배려 작은 실천들이 미래의 문단을 바꿉니다. 한국의 산과 바다는 이 이야기의 훌륭한 무대이기도 합니다. 한강의 바람, 남해의 갯벌, 달맞이, 동해의 윤기와 침강, 지리와 태백의 별자리 길잡이, 마을 회관의 작은 천체망원경. 그 풍경들 속에서 공유된 의식장은 거창한 초능력이 아니라 호흡을 맞춘 합창처럼, 말이 없어도 손이 척척 맞는 수술팀처럼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생활의 기술로 드러납니다. 훈련과 신뢰가 쌓일수록 그 장은 더 짙어지고 넓어집니다. 무쿠라이는 기록자의 윤리를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선후, 장소, 증언자 수, 재확인의 날짜를 적고 과장은 메모로 대체하라. 믿고 싶은 마음과 믿기 싫은 마음 사이에서 시간을 버티는 것이 기록자의 몫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끝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본 것을 기록한다. 남은 것은 함께 확인하는 일이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은 그의 가설을 어떻게 보나요? 달의 기원, 대홍수의 기억, 사라진 텔레파시, 그리고 의식의 지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반박도, 보완도, 새로운 관측도 모두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확정된 해답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질문하는 사람들의 작업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대는 앞으로도 인류의 오래된 기억과 새로운 관측을 잇는 다리를 정성껏 만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담과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밤하늘 아래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